뭘 만들어 오셨나요? 아, 예. 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그 이사회 의장을 4월 말까지 하거든요. 멋지네. 이거는 할만하네요. 와. 배가 엄청 크네. 와.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선선하게. 지역 경제 녹색 얼라이언스 창립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기조 강연은 탄소 독립을 향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김정욱 녹색 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테고요. 시골을 소수인 분 아닌가요? 그렇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나요? 그리고 되게 시골에서 많이 오셨죠. 예, 그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빚이 얼마 늘어나는 여기 지금 국가 부채만 그렇지요. 20% 30% 올랐죠. 민간 부채 간 사람들이 무척 올랐습니다. 이거.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률 OECD에 꼴찌. 2030까지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 때가 있는데 완성할 때가 있는데 그때 AMI 각 가정이나 전기선언제에서 전부 다 자료를 시간으로 7시간으로 다 얼마 전기수로 탄소 발전 또 R200, EV100 이런 게 나오면 이 지역에 그래 사람들이 모이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만들어요. 그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 지역만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70% 최단으로 지역에 생산하고 40% 최단도 외부 수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 그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겁니다. LG, 삼성, 현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환경 경영하면서 수조원 돈을 쏟고요. 그러면서 30년 안에 상식적이 없어서 얘기를 제가 말하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한전 이사회 의장 겸 ESG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좌관 교수님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저는 크게 보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또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하겠다는 게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공시가 이제 의무화되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 아마 그 ESG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머지 ESG 공표 수준도 보다 좀 향상시키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TCFD나 SASB 표준 등을 적극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온실가스 매출량을 볼 때 발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체제가 도입될 거라고 해서 재무구조나 이런 등을 연결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의 진행과 도전 사항들에 대해서 박창민 그리드 위즈 전무이사께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임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쪽인데요. 실제 저희가 스카이블루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수요 많은 시장 연계 부분과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을 컨트롤 센터에서 제어를 해보니 캘리포니아에 대한 정전이라든지 텍사스 정전과 같이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분산 에너지를 보호하실 때 반드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점점 더 에너지가 불안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수요자원, ESS,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같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상용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드는 대기업이 아니고 벤처입니다. 벤처이고요. 지금 2013년 3월에 만들어져서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인데 작년 연말에 7년차로 작년 연말에 투자 유치를 누적 700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환경 에너지 분야에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패널로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탄소 중립 얘기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지역 중심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추진했던 과제, 여기 계신 분들은 추진해서 직접 작업을 했던 것들이 있으셔서 그 내용에 대한 소개. 뭐 물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세 주제로 간략하게 서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오노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허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에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오히려 디젤 발전기들이 있죠. 이 디젤 발전기들이 아무래도 미세먼지하고 이제 CO2 배출량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이제 뭐 소위 사용후 배터리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료 자체를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자원순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는 전지형 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에는 제가 하던 사업들은 대개 저 지역에서 어떤 뭐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에다가 주차장에 태양광을 올리고 ESS를 붙이고 전기차 충전기들을 놔서 원래는 그 지자체에서 여기를 운영하는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민자로 이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수익도 내고 지자체 운영비도 줄이는 그런 모델들을 좀 공공기관들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이제 ESG나 아니면 환경 이슈들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좀 더 경제성이 있고 향후에도 지역에서 좀 더 분산화되는 전원으로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 되고 있고요. 주식회사 나무에너지의 이승재입니다. 저희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저희 또래는 군대에 가면 훈련보다 밖에 나가서 잡일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땅도 파야 되고 겨울에는 눈도 치워야 되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 뻘짓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뺑이 친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뺑이 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목질계 바이오매스라는 좀 낯선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토양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법인은 2017년 7월부터 운영 중인데 제가 이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일은 200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국내의 바이오매스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정환 의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산업은 진퇴양난이랄까, 뭐 환경단체에서도 환영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산업계에서도 좀 회피하는 분야의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OECD 국가 어디나 이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이 지난 26년 동안 통계를 내서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 한 8% 정도 기여했다면 바이오매스가 무려 42% 기여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바이오매스밖에 없는 실정인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600만 헥타르의 임야를 가지고 있고 10억 입방 정도 되는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이게 다 바이오매스이긴 한데 그걸 다 뭐 연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간 생산량으로 보면 한 3천만 입방 정도가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바이오매스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전 같은 경우에가 바이오매스 사용을 많이 하죠. 육개 자회사 통해서 사용하는 양이 지금 한 300만 톤 가까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200만 톤 이상을 한전이 쓰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 안타깝게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입장이고요. 국내에서 그 조달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먼 거리에서 말하자면 동해화력발전소에 30만 톤 목재 펠렛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한 4,000대 정도의 2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바이오매스를 잘 쓰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바이오매스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막 피어나오기 시작했고, 국내 환경단체들도 나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지역에서 분산형 에너지로 나무 자원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임업의 부산물을 사용하고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보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현재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좀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당위성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맨파워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도 이 분야는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중앙의 설계 업체가 다시 내려가서 설계하고 또 중앙의 업체들이 다 내려가서 시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라이언스가 발족하게 되면 지역 중심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범 사업들을 창출해냈으면 하는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저는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2019년도 12월까지 2년 반 정도를 돌았거든요. 돌면서 각 도시의 이렇게 지속 가능한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이 지구 각 도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내게 됐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말과 글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행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행동을 조직하는 이제 쓰레기 센터를 만들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현황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 대책도 전 지구적이지 않으면 해결이 너무나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일단 1950년도부터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됐던 게 200만 톤이에요. 근데 2002년도가 돼서 거의 한 50년 만에 2억 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20년이 안 됐는데 4억 톤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넘어섰던 2억 톤이 불과 20년 만에 또 그 이상을 또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게 되면 상품의 개수와 양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이 결국 쓰레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는 가구가 분화되는 게 있을 거고, 소비하고자 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외식의 증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 따라서 결국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마을 자체에서 시민들이 막 해가지고 플라스틱 어택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형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나눠보면 일단 재활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 근데 이제 재활용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방향으로는 가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쓴 게 깨끗하게 다시 수거돼서 다시 그 원료로 만들어지는 이 순환 자원 자체가 순환되는 체계를 만드는 건 새로운 연료를 다시 또 캐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생산을 좀 덜하게 되는 재사용 체계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아무리 활성화해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막대한 쓰레기 자체가 모든 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각 에너지 시설이 각 국가별로, 각 지역별로 이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거는 혐오 시설로 인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나 이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꺼려해요.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마찬가지의 주민 반대의 엄청난 여론 세파 속에서도 그걸 정면 돌파했거든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활용, 재사용하고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방법이 소각 에너지 발전소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 버리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지역에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국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깨끗함을 원하는 도시가 있고, 이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또 도시들 간의 불균형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도시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느 도시는 쓰레기를 생산하고 어느 도시는 쓰레기를 처리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지역에서 처리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됐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재활용, 재사용, 소각 에너지 발전소까지 시민들 간의 이런 공론화 작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창립을 맡게 된 얼라이언스 요 단위에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론장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 그것에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액션 플랜들을 가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잘 정리되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규입니다. 저는 농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5년 동안 주요 이제 농업의 좀 주요 굵직굵직한 국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농업을 했을 때만 해도 그냥 시설 재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형 그냥 온실 재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왔었고,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전수를 하다가 그 동부그룹에서 아시아 최대의 그 유리온실을 그 화성 지역에다 지었는데요. 이게 이제 농가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되고, 이후에 셀티리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또 해외 농업을 해왔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까먹었어요. 예, 셀티리온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해보신 거예요? 예, 방송 출연을 다 해서 어색합니다. 편집해 주실 거잖아요. 네, 편집해드릴게요.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는 네덜란드형 시설 재배,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 이쪽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약간 안 맞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 얼라이언스와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고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지금 막 붐이 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 재배 기술의 쪽에 재배 기술 고도화 쪽에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유통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과체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렇게 난방을 해서 하는 그 시설 재배 농산물들, 예를 들면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요. 놀랍게도 이 생산원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요, 키로당 그 중에 500원이 난방비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농업은 스마트팜 하지만은 굉장히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환경적인 측면이나 공익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리고 아무리 스마트 파밍에서 농산물을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그 유통 체계 속에서 유통이 흐른다면 여전히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그런 어떤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기술의 디지털을 접목을 한 그 상태에서 지역별로 어떤 플랫폼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옵션들이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농업을 위해서는 지금은 중앙집권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반드시 지역별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빨리 모멘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얼라이언스에서 이 지역 중심으로 두 가지 농업 분야에서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연료 중심의 거의 화석연료 중독에 가까운 지금의 첨단 농업 그리고 지금의 현대 농업을 빨리 체질 개선을 해서 대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경제성, 수익성을 빨리 개선해야 앞으로 증가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더 늘어나는 농식품 소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 집권적인 유통 체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지역에서 고민하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 중심으로 빨리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얼라이언스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농업 부분에서 20년 동안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타임이시네요. 제가 강의를 했더니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토론자로 모시게 된 건 다시 현장의 그 문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톱 끝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잘 무시를 했던가.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이런 게 딱 걸려가지고 일을 진행 못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 방송에 안 나가는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은 한 번씩 소개를 해보시죠. 뭐 편하게.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소규모 분산형 설비들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바이오 에너지 마을을 국내에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독일이 좀 대표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마을을 인증제도까지 거쳐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인데요. 현재 독일이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인정한 마을 개수가 160여 개 정도 되고요. 한 70여 개 정도가 지금 인증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 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전기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난방은 50% 무조건 재생에너지. 근데 이 두 개도 사실은 넘기가 어려운 넘사벽인데
마지막 단계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지분의 50% 이상을 지역 주민이 지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조건을 통해서 그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인증받은 것이 벌써 160개가 됐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만들 수 있느냐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2016년에 완주군의 고산 자연휴양림을 목재칩으로 중앙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나무를 가지고 한 개의 목재칩 보일러를 돌려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93% 되는 제품을 써서 휴양림 전체 10개 동에 54개의 객실에 온수를 공급하는 중앙난방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전에는 전기로 화석연료로 난방을 하던 구역이 지금은 이제 온수로 돌리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1억이 넘어가는 것을 지금 지역에 못 쓰는 임업의 부산물을 가지고 한 4천만 원대로 난방을 하고 있죠.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전기로 하면 쉬운 것을, 전기로 하면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누군가는 나무를 구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를 치워야 하고 누군가는 보일러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해답은 이 그린 뉴딜의 성공은 아까 김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해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는 일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인재 양성이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은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해서요. 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주민 참여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 마을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도 재생에너지가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 방법, 지속 가능하게 건축하는, 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역에서 일하는 인력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바이오매스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역에서 만들어내려면 사업단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연료 공급하는 분들,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 사업 개발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단이나 진흥원들이 분야별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바이오매스 분야는 지금 태양광하고는 다르게 RPS 제도상에서 규모별 차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형 설비에서 나무를 쓰나 소형 설비에서 나무를 쓰나 지방에서 나무를 쓰나 중앙에서 나무를 쓰나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분산형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시급한 문제들을 정부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OECD 국가처럼 바이오매스 산업을 중심축에 놓고 허브로,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도 되게 비관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산 전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 전기 에너지 쪽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뭐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는 이제 이에 의해서 이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SOC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또 보급돼야 된다는 전제가 또 깔려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을 하지만 무슨 NGO처럼 뭐 맨 앞에 서서 뭐 이런 거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만, 깰 수 없는 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주도가 분산 전원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우리 아까 이제 박창민 전무님이 굉장히 이제 전문가이시지만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이고팡이라는 뭐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로 그것도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결국 헌대받지 못했어요. 그거를 했었던 가장 큰 목표는 제주도가 이제 18년 당시만 해도 주간 전력이 한여름에 썼더라도 이제 1000메가와트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간절 때 봄이나 가을이 되면 700메가와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태양광하고 풍력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한 500메가와트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는 한 47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거의 700메가와트 정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전소 허가가 나서 건설될 것들이 더 있겠죠. 그 당시서부터 소위 이제 발전 제약이라고 전력 개통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관성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확실한 이 가능성이 큰 전력원들은 차단해야 되겠죠. 커테일먼트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잦아질수록 그 분산 자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원래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목표 자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향한 목표 자체도 거리가 멀어지고요. 자, 어디에다가 이 목표를 둬야 될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을 다시 놓고 보면은 정부의 드라이브는 사실 수소지 않습니까? 자, 제주에서 이 잉여전력, 발전을 하고 남은 전력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P2G라고 하죠. 파워 투 가스. 그러니까 수소로 수전해를 해서 수소로 만드는 건 오케이. 또 P2H가 있죠. 이거를 열로 저장하는 방법도 오케이. 단 ESS에 저장해서 활용하는 거는 not okay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 전력 시장이 제한된 그 법규와 룰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분산 전원을 가지고 어떤 이런 특정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여건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제도화하기도 쉽지도 않다. 라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게 어떻게 쉽게 바뀔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도 저희도 지금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에 선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허들이 있고 그리고 실상 이게 나중에 실증 특례가 잘 끝나서 사업화될 수 있을까? 규제만 놓고 보면 그러죠.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것도 경기도 도움을 받고 대한상공회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규제 샌드박스 들어갈 내용들이 아닌데요. 국회의원이나 이제 여러 그 부서에서 다 이유가 없음이라고 판단된 건데 왜 이게 규제가 되죠? 라는 질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대표님도 그렇고 특히 이제 리인기 대표님도 더 심하시고 유광 대표님도 되게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게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쓰레기 쪽은 어떤가요? 쓰레기 쪽도 그냥 지자체하고 이게 MOU 잘 맺고 교육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그 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기본적으로 쓰레기의 그러니까 시민이 버리는 그 순간부터 처리하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처리 수단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처리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기업들이 이제 이 그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ESG 경영으로 포장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 자금원줄을 보면 뒤에 헤지펀드라든가 이게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진 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적 처리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짝 거기에 얹어가지고 돈을 벌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짙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피하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 정부나 이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 손을 90년대 다육신 파동 이후에 사실상 손을 놔버린 상태가 돼버려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막 소각 80%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그 혐오와 싸우면서 결국 그걸 만들어냈듯이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제 바이오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용성 자체를 넓혀 나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동시에 그것을 교육적으로 이용할 때는 시민들이 어쨌든 잘 버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질이 전부 너무 다양하고 막 섞이고 막 결국 재활용이 또 잘 분리배출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첫 계단이 만들어지려면 제가 볼 때 1,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어떤 표준 모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이제 아까는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먼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작도 아직 하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사례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보다는 좀 더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겠다는 의지는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들어가면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 저희 그 농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업은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해요. 일례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1헥타르 3,000평 이제 온실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매출이 한 5억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면세유로 난방을 하더라도 한 2억 정도가 난방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원가의 뭐 어마어마한 비율이 지금 난방으로 지금 화석연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꽤 오래전서부터 이제 히트펌프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전기를 조금만 넣고 너희가 다른 데서 열을 회수하는 열회수 기술을 도입을 하면 이제 정부가 80%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이게 다 그 열을 회수하는 지역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간척지나 이런 데서는 지열에서 열을 회수하는 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런 데에서는 뭐 바닷물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산업단지 옆에 있다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열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소 인근이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서 열을 회수한다든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그 히트펌프 그 지원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열 히트펌프, 그다음 공기열 히트펌프가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실효성이 없어요. 첫 번째, 지열 히트펌프는 땅을 추가적으로 땅이 확보가 돼야 되고 땅에다가 구멍을 엄청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평 온실이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150개의 땅을 200m씩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만 지금 10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농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1, 20% 투자한다, 그러니까는 자부담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공기열. 공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들이 대부분이 난방 그 에너지 부하가 제일 많을 때가 겨울이거든요. 근데 겨울에 공기에서 열을 회수하라는 거예요. 그 효율이 나올 턱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떠냐면 아무리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야, 저 에너지 효율하다가 저거는 하나만아야. 이제 그분들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의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매우 더디다. 그래서 제가 산자부도 그렇고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열 회수할 때 가장 열 효율성이 좋은 게 사실은 액체다, 기체. 아니, 그러니까 그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든 아니면 산업 폐수든 아니면은 발전소 온배수든 그 물에서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히트펌프라는 거 하는 것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정부 지원 자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지역별로 탄력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두 가지만 그러니 좀 이거를 좀 풀어달라.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 풀려. 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들은 뭐 사무관들이나 서기관 분들 얘기하는 거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이제 그 히트펌프, 그다음에 열회수 관련되는 이제 산자국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뒤밀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산자부의 그 샌드박스 거기에 이제 실증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림 6일 뭐 이렇게 그림 6일이라고 해서 5대 뭐 선도분야 최초 나왔을 때 수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긴 했습니다. 명목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저 밑단에서는 전혀 지금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 근데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겠고. 예. 그러니까 이거의 결정을 하는 곳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걸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한 게 지금 빨리 우리 농업 분야야말로 빨리 화석연료에서 대체하고 빨리 뭔가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자꾸 뭐 스마트 판매라고 이상한 것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빨리 지속 가능하고 뭔가 수익성이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 중에 가장 심각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화석연료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처간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장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는 좀 저희 되게 심각하다고 좀 봐요. 제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각 섹터별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완주에 한번 가는 거죠. 완주에 한번 가서 쭉 둘러보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아니면 농촌 스마트팜 뭐 강원도를 한번 가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계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